3월 15일입니다. 3월의 딱 중간, 미국은 금요일, 한국은 토요일, 미주노래 속보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애프터마켓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3대 지수죠. 다우, 나스닥, S&P가 다 빨간불로 끝난 날 우리의 테슬라는 애프터장도 플러스 0.27, 본장도 플러스 0.66, 합치면 almost 플러스 1.땡땡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희망적인 모습이죠. 자, 테슬라 이런 상승에는 돈나무 언니의 공이 있었네요. 자, 테슬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 캐시우드 펀드가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크에서는 매일매일 자기들이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를 이메일로 보내주잖아요. 여러분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크 그쪽에다가 이메일 등록하시면 무료로 매일매일 보내주는데요. 자, 금융 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여러 상장 지수 펀드는 자, 전날 어저께 테슬라 주식 총 21만 6,682주를 사들였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약 3,521만 달러어치인데 한국 돈으로 469억 원어치. 야, 어제 테슬라가 그닥 잘 가지 못했는데 그나마 돈나무 언니가 사줬기 때문에 그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자, 캐시 우드는 최근 테슬라 주가 폭락을 투자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어저께 0.66% 오른 오늘이네요. 예. 163불 57달러에 마감했지만 올해 들어 여전히 34% 하락한 상태입니다. 자, 캐시 우드는 코로나 사태 이후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2020년 투자업계의 스타로 떠올랐죠. 반면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랠리를 보인 엔비디아에는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야, 이게 좀 의외죠. 그렇죠? 왜 엔비디아에는 투자하지 않았을까? 젠슨왕과 뭔가 있는가? 아무튼 자, 두 번째 소식은 팀 쿡이 6,500억짜리 말실수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애플이 집단 소송을 당한 거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 금으로 6,500억. 와우.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투자자들이 6년 전에 팀 쿡의 발언을 문제 삼아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4억 9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526억 8천만 원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애플과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합의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자, 이들이 제출한 승인 요청서에 따르면 애플은 소송을 낸 영국 노퍽 연기금 등 주주들과 4억 9천만 달러에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9월 마감된 애플의 회계연도의 연간 수익은 970억 달러라며 이번 합의금은 회사의 연간 수익 중 즉 수익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틀간의 수익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노폭 카운티 연기금 중 주주들의 집단 소송은 지난 2019년 좀 오래된 일이죠. 코로나 전에 있네. 1월 2일 애플이 미국 중국 갈등을 이유로 분기 매출 전망치를 최대 90억 달러까지 낮추겠다고 예상치 못한 발표를 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애플이 분기 매출 전망을 낮춘 것은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다음날 애플의 주가는 10% 폭락했고요.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74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해당 발표 전인 2018년 11월 쿡 CEO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팀 쿡은 실적 발표가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브라질, 인도, 러시아, 튀르기예 등에서 환율 등으로 매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그 범죄에 넣고 싶지 않다면서 중국 내 아이폰 수요 둔화 및 판매 감소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 이후 애플은 공급 업체들의 생산 축소를 요청했고 분기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원고인 애플 투자자들은 팀 쿡이 중국의 아이폰 수요 둔화를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원고 측은
애플의 비즈니스 지표와 재무 전망은 피고가 시장이 믿도록 유도한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다며 애플이 중국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더 일찍 공개했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샤 윌리엄스는 이번 합의는 주주들에게 엄청난 결과라며 자평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사의 잘못은 없다고 강조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발생한 비용 문제를 피하고자 합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합의는 이번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최종 승인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합의금 지급 대상은 팀 쿡의 발언과 애플의 분기 매출 전망 발표 사이 애플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만 딱 읽어도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CEO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드러나죠. 참 미국 주식시장이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돈은 팀 쿡이 물어주는 게 아니라 애플이 물어주는 거죠. 참 씁쓸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미국의 주택 중개 수수료 거래 가격이 6%로 강제 규정하는 것을 폐지한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들여다볼까요? 미국에서 주택 거래 가격의 6%로 책정돼 있던 중개 수수료 고정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 평균인 41만 7천 달러 평균 가격입니다. 짜리 집을 팔면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로 2만 5천 달러를 내야 했지만 이제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엄청난 수수료 부담이 주택 가격 급등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수수료가 지금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이에 따라 집값 역시 가파른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들의 모임인 전미 부동산 중개협회 NAR은 15일 오늘이죠. 새로운 중개 수수료 원칙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NAR은 소송을 마무리 지으면서 수수료 단합에 따른 4억 1,800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5,560억의 손실 보상과 관련 규정 철폐를 결정했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관련 규정도 없애기로 했는데요. 자,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NAR에는 100만 명이 넘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브로커들이 여기다 가입하고 있지요. NAR 아울러 지금까지 집주인이 모두 부담해왔던 부동산 거래 수수료 관행도 철폐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집주인과 집을 사는 이들이 나눠 부담해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들이 부담해 왔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 서부와 동부 또 중부에 따라 틀립니다. 서부는 그렇거든요. 집주인들이 다 부담을 하는데 동부는 또 이게 반반이라 그러네요.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감안해 매매 가격을 제시했고 이 제도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약 25에서 50% 하락할 전망인데요.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주택 가격 평균인 41만 7천 달러짜리 집을 팔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수수료로 2만 5천 달러를 내야 되는데요. 이 수수료는 집값에 보통 포함되게 되죠. 자, 이번 조치로 이제 중개 수수료가 6천에서 12,000달러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인데요. 관련 업체 주가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온라인 부동산 업체 진로 등은 주가가 폭락했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부동산 관련주 3인방이죠. 진로. 와우,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레드핀 RDFN 마이너스 4.91. 저는 오늘 레드핀 같은 경우는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내린 줄 알았더니 이것도 한몫했네요. 그다음 오픈 부동산 관련 3인방이죠. 얘는 또 뭐니? 내리다가 역시 세력 주네요. 그렇죠? 내리다가 여기서 그냥 팡 하고 쳐 올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진로의 모습이 정상이죠. 그렇죠? 부동산 관련 쪽에 우리 한인분들도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정말 안 그래도 힘든데 좋은 시절 다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 부동산 중개료 인하로 집값 오름세가 꺾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 속에 주택 건축 업체들은 주가가 뛰었습니다. 르나는 3.71달러, 약 2.43% 급등했고요.
폴티그룹은 1.08 얼마 안 뛰었네요. 톨브라더스는 1.79.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쵸? 이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여러분 요 소식 잘 기억하시면서 이 진로의 주가 여러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진출한 현대차 소식 전해드릴까요? 정신 좀 차려야겠네. 자, 미국에서 제네시스 3만 대가 리콜 된다는 소식입니다. 연료 누출 위험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미국에서 현대차가 연료 누출 위험으로 차량 28,439대를 리콜한다고 도로교통안전국이 오늘 발표를 했네요. 연료 누출 가능성으로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3.3리터 V6 터보 차저 엔진이 장착된 일부 2018에서 20년의 제네시스 G80, 2019, 2022년의 G70 차량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날 한국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델들이 충전 시스템 소프트웨어 문제로 17만 대 리콜이 발표됐었지요. 지금 안 그래도 기아차의 그 도난 문제, 거의 뭐 차량 절도범들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왜 되지 않고 있는가 참으로 답답함이 앞서네요. 주식이든 자동차든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자, 믿을 건 엔비디아뿐인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이 오늘 엔비디아의 어저께 애프터장, 오늘 프리장, 오늘 본장, 오늘 애프터장의 모습인데요. 이 변동폭이 평균 여러분 4% 정도 됩니다. 와우. 어저께까지 오늘까지죠. 일단 장이 빠졌는데 엔비디아의 저가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900불 탈환은 못 되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GTC에 지금 모든 관심이 쏠리면서 집중적으로 지금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미주놀에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이 시장의 최근 시장의 이 조정을 알려드렸죠. 멤버십 영상에서 늦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네.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이 GTC 이 컨퍼런스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연준의 발표보다 FOMC 발표보다 지금 더 시장은 이 엔비디아 컨퍼런스에 더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시죠? 캘리포니아의 세너제이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캘리포니아 여기 애프터 시간이죠. 왜 이렇게 버벅이냐? 다음 주 월요일 애프터장부터 자 매일매일 특집으로 저희가 주말에 이 컨퍼런스를 앞두고 어떤 움직임을 그릴지 여러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정말 아크도 참여하고요. 여기는 참여 안 하는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참여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저 집중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해드리는 뉴스는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줄도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들 소식인데요. 이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디폴트가 29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가다 볼까요? 올 들어 글로벌 기업들의 디폴트 건수가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데다가 그럼 도대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진정되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로 내몰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자, 국제 신용 평가사 스탠다드 푸어스 글로벌 제이팅스는 자, 올 들어 3월 현재까지 전 세계 기업 디폴트 부도죠. 29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고요. 2009년 같은 기간 36건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입니다. 7건만 더 되면 신규로 갈아치우는 거죠. 국가별로는 미국 기업이 1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 경기 좋다며요. 경기 좋은데 왜 기업들이 파산할까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지난달 레디올로지 파트너스, 플루토 어키던스, 카노 헬스 등 의료 기업들이 잇따라 디폴트에 빠졌고요. 미국의 크루즈 운영사인 홈블로어,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업체인 고투 등도 채무 불이행 기업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피스카 자기들은 지금 투자자 구하고 있다는데 이거 파산 신청 안 한다는데 구해야지 안 하는 거지. 나 같아도 피스카 말고 테슬라에다 지원하겠다. 제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말입니다. 유럽에서는 8개 기업이 부도를 냈는데요. 이는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우.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의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의료, 헬스케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어렵구나. 특히 미국 의료 관련 기업들은 지난 2022년 도입된 노 서프라이즈 법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노 서프라이즈 법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 네트워크 밖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의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는 것을 금지하는 일종의 보호법입니다. S&P 글로벌은 올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기업 디폴트 29건 중 절반가량이 14건을 부실 거래로 분류했는데요. 파산 절차 등을 피하기 위해 부채 액면가보다 낮은 값에 자산을 넘기거나 채무를 재조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처럼 부실 거래 비중이 높은 것도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의 디폴트 사례가 늘어난 것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봤는데요. 물가 상승이 소비 둔화, 임금 상승 등으로 이어져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부채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분석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미국의 연착륙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올 하반기부터 주요 세계국들이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히는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연준이 올 6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점점 그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죠.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 네. 자, 다음 소식은 테무 때문에 미국에서 일종의 그 미국판 다이소로 불리우는 그 나인나인 스토어처럼 달러출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곳인데 1,000곳이 폐점한다는 소식입니다. 방문객은 늘었지만 매출은 급감했고 작년 4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서 이틀간 주가가 무려 15%가 빠졌는데요. 테무 진출로 할인점의 점유율이 큰 타격을 입었고 고소득층을 공략한 아마존은 일단은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안전한 거 아니죠. 자, 여러분 달러출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주가 여기 보면 오늘 말고 어저께 프리장에서 실적 발표했어요. 근데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지 폭등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달러출이 이 DLT라는 달러출이잖아요. 사실 달러출이랑 달러 제너럴은 같이 움직였거든요. 같은 비슷한 업종이니까. 얘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달러 제너럴도 실적 발표 이후에 안 좋겠다 했는데 급 올렸는데 보세요. 그 반등이 본장이 시작되자마자 내리꽂더니 이렇게 거의 하이 힐이죠. 그렇죠? 달러 추리는 그 전에 하이 실적 발표 급락 완전 계단식 하락. 오늘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번 주 말에 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멤버십에서 우리가 조금만 그 스펙트럼을 바라보는 시야의 스펙트럼을 넓게 잡으면 굉장히 좋은 매매를 얻을 수 있다. 매매를 얻을 수가 아니라 매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효과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테무 공격으로 지금 달러 출이 1,000곳에 폐점을 한다면 1,000곳?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존도 안심할 때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저 어릴 때 한국의 그 복싱 권투가 되게 유행할 때 그 해설가 중에 한보현 씨라고 계세요. 한보현 지금 할아버지가 되셨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매 앞에 장사 없다. 매 앞에 장사 없다. 그러니까 누적된 잽을 계속 맞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선수가 지게 된다. 잽. 그 잽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격 앞에 장사 없다. 가격 앞에 장사 없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이 금융 지표랑 실물 지표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앞에 여러분 정말 장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테무에 이거를 막지 못하면
아마존이고 뭐고 지금 뭐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 그래서 강력하게 테무 금지법을 지금 정치인들이 들고 나서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되게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대학에 집계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살짝 하락했지만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소비자 심리 지수가 76.5로 집계됐는데요. 전월치인 76.9에서 0.4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자, 예상치인 77.4에는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보다 거의 25%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 지난해 6월에 인플레이션 최고조로 달했을 때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변동이 없었고요. 자,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3%, 2.9%로 변동이 없는데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 개인 재정, 비즈니스 상황 및 구매 조건에 관한 미국 내 소비자 신뢰 수준을 매월 조사하는 지표입니다. 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소비자 심리는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소비자들은 현재 경제가 개선되거나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11월 대선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오늘 발표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이 그나마 이 정도 버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자동차 소식 전해드릴까요? 자, 일본 자동차 업계 1위가 어딘지 아시죠? 도요타, 2위는 혼다, 3위는 닛산. 다 미국에 다 들어와 있죠. 자, 2, 3위인 혼다와 닛산이 전기차와 차량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결정인데요. 향후 일본 자동차 업계 경쟁 구도에 지각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네요. 자, 니온 게이지 신문에 따르면 혼다와 닛산은 이날 포괄적 협업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검토하기 시작한다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양사는 전기차 핵심 부품을 공동 개발하고 차량에 탑재하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향후 완성차 공급에도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두 회사를 합치는 게 아닌가요? 그만큼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도요타의 독주를 견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틱톡이 지난해 전 세계 매출 1,200억 달러를 올려 사실상 페이스북을 가진 메타를 넘어선 것으로 전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와.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해 미국에서 1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해 1,2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틱톡의 매출 성장세는 전년 대비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당초 이 페이스북 메타는 지난해 매출이 1,350억 달러로 전년비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메타의 수치만 보면 아직까지는 메타 그룹의 외형이 더 크죠. 그러나 메타는 페이스북 외에 인스타그램 등으로 미디어가 나누어 있기 때문에 단일 소셜 미디어 매출로 보면 틱톡의 규모가 크고 성장세 또한 훨씬 가파릅니다. 지난해 틱톡의 이익 규모는 28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 또한 막대한 미래 투자를 감안하면 실제 잠재력보다 감액된 수준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인데요. 틱톡의 모 회사는 미국의 비상장 기업인 바이트댄스죠. 바이트댄스. 이들은 재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죠. 뭐 비상장 회사니까 공개할 의무는 없죠. 하지만 알려진 데이터는 미국의 정부와 의회가 틱톡의 개인정보 중국 공산당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며 금지 법안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유출이 됐죠. 틱톡의 가치는 이런 매출 규모로 미뤄보면 메타와 비슷한 이익 배수를 적용해 최대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 회사 지분 일부가 블록들 형식으로 전체 가치 2천억 달러 규모의 결회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야, 이번에 이제 그 하원에서 통과돼 버렸잖아요. 근데 아직 상원이 남아 있어서 상원 통과가 그렇게 빠르게 되지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는 막 그 뉴스에 보니까 틱톡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막 피켓 시위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응?
근데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뜨는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그 소셜 SNS, 소셜 마케팅 해주면서 이제 파트너십 맺어서 하는 쪽인데 뭐 굉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BTS가 뭐 괜히 이렇게 뜬 게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넘버원이 틱톡이랍니다, 여러분. 틱톡. 젊은이들 대상으로 한 틱톡이 넘버 1이고 그 다음이 뭐 유튜브, 인스타인데 규모 면에서는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자, 테슬라가 독일 공장 확장 계획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에 부딪혀서 축소한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축소한다고 밝혔어도 주민들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철수하라 이거죠. 참 일론 머스크 머리 많이 아프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설문조사 한번 했잖아요. 일론 머스크 CEO 물러나라 라고 하는 어떤 그 보도가 있어가지고 그때 절대 다수 한 7대3 정도가 아직 물러나면 안 된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위치는 살아있을 때 스티브 잡스의 애플의 위치다. 맞는 말이죠. 아직은 아니다. 예, 아직은 아니다. 근데 개 중에는 또 본인의 의견 또는 그냥 1번, 2번만 쓰랬더니 자기랑 반대되는 사람의 댓글에다 대고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태클 거는 댓글을 다시는 분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블락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냥 블락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몇몇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냥 자기 의견을 내라 그랬더니 왜 아니 여기 무슨 뭐 공산당이야? 1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아까 좀 전에 알려드렸던 혼다하고 닛산이 손잡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 도요다를 견제하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테슬라나 BYD 그렇죠? 전기차 시장 쪽에 대한 협업이 훨씬 더 강한 거죠. 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좀 전에 그 바닷가 드론 영상과 첼로 음악과 함께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이 영상 후반에서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저도 어저께 그동안 트레이딩에서 번 돈 다 날려먹어가지고 멘탈 확 나갈 뻔하다가 나가면 안 되죠. 오늘 다시 정신 좀 붙잡고 또 오늘 또 수익 내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참으로 힘든 시장 계속해서 특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려드린 종목 선정에 대한 영상을 3회로 끝나려고 했는데 반응이 워낙 좋아가지고 4회 영상이 어저께 올라갔거든요. 지금도 저희 멤버십에 우주여행 멤버십 가입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주노을 멤버십의 영상의 특징은 실전 중심이라는 겁니다. 뻔한 소리 안 하고요. 뭐 매크로 분석이 아니라 실전 중심. 고맙습니다.